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4분기째, 그러니까 1년째 0%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금리도 인하했고요. 또 부양책도 폈는데 약발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걱정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은 더 깊어집니다. 4년 반 만의 협상 끝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해법,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는요, 연간 750톤이나 되는데 그냥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놓을 자리도 없는데요. 공론화위원회가 있지만은 이견에 이끌려 다니면서 제대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는 내놓을 안이 없었던 겁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겠다는 4대 부문 개혁,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선은요,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해법 찾기가 더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6월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처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합의, 대화, 이렇게 늘 불발로 끝나고만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해법입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4월부터 제1탄 집편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캠페인을 보내드리고 또 매주 월요일에는 집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상담 시간도 갖고 또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3, 4부에서는요. 집앤잡 프로젝트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거주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했던 1대1 멘토-멘티 상담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요. 지금의 주거 문제, 문제점과 해법을 알아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요.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앤잡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달콤한 소리는 런던 심포니가 연주하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환상적인 배경음악입니다.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어땠을까요?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쉬었나요? 금요일 증시는 어땠나요? 요즘에 굉장히 좀 핫했던 주식시장이 거래사고 코스닥 공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었는데 장 후반에는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코스닥은 1포인트 소폭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반대로 이제 최근에 상당히 좀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던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약간 비교적 조정폭이 좀 컸고요. 네. 13포인트 빠진 2150포인트에 마감을 하면서 간만에 이제 주말에 약간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의 시장의 조정을 가져온 것은 수급 문제였나요? 어땠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국내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끌고 있는데 예. 오늘도 외국인이 5,3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거래소가 단기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하락한 이유가 일부 연기금이나 투신권에서 좀 주식을 좀 많이 팔았는데 최근에 네.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에서 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어서 예. 이제 펀드 환매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서 이걸 지금 돈으로 고객들한테 좀 돌려주는 구조라 적극적인 주식 매도였다기보다는 차소 좀 방어적인 매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은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소폭 하락을 보였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일부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네. 동반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위축이 된 모습이고요. 오늘로 사흘째 약세를 보였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바이오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그 저점을 못 잡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한 650억 원 샀고 기관들이 한 800억 원 정도 팔았는데 장중에 낙폭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최근 이번 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아직 뭐 고점에 달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조정을 좀 받았고 코스닥은 뭐 어제 그제도 좀 내렸었고요. 그래서 좀 조정의 분위기가 오고 있는데 조정이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다시 금방 또 오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이제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적주 중심의 이제 주가가 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된다 안 된다가 이제 실적에 따라서 판가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은 기업 수는 800개가 넘는데 실적을 추정할 수 있는 기업이 100개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700개가 거의 실적을 안 보고 약간 이제 주시장에서 얘기하는 카더라. 그러니까 뭐 한쪽이 이제 한 종목이 올라가면은 관련 테마가 이제 같이 튀어오르는 그런 형국이어서 사실은 이쪽은 심리가 사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그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된다면은 네.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좀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그 내추럴 엔도텍인가요? 네, 예. 이 회사는 다음 주에 이제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발표를 하겠다였는데 오늘도 사실 이제 가격 제한폭이라고 불리는 하한가까지 주가가 시작하자마자 뭐 빠져서 전혀 뭐 거기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서 예. 3거래일 연속 하락인데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정말 진위 여부가 악재로 작용했을 경우 여타 기업에 어떤 충격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이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는데 빨라야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돼야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네, 오늘 대부분은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요. 네. 요즘에 거의 안 움직였던 통신주가 오늘 4% 정도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예.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통신주나 보험주는 뭐 경기에 약간 민감하기보다는 약간 좀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주시장이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는 뭐 거의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었던 내수 방어주들이 그나마 한 4%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예. 다음 주는 어떤 그 자세로 좀 임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분위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예상보다 실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단기 조정이 있어도 좀 더 위쪽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사실 실적보다는 심리에 의해서 많이 좀 좌우가 되는데 월말로 다가갈수록 특히 이제 네. 앞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종목군의 그 진위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나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어떤 향배가 다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값은 올 들어서 좀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네, KB국민은행이 4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또 전세 가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 가격,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1.31%가 올랐습니다. 네. 보기에 따라서 뭐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폭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연간 상승률이 1.09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 들어서 4개월 만에 작년 연간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가격 상승은 재건축 물량이 많은 강동구라든가 서초구 또 강남구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전세 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달보다 1.1% 그래서 올 들어 상승률은 3.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제가 1.3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전세는 3.19, 3.2라고 놓고 보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큰 폭으로 배 이상 속도로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이 가격을 보면 주로 이제 강북 지역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이건 또 강세라고 합니다.
전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 이걸 전세가 비율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68.2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1억 원이라 그러면 전세가가 6,8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비율이 특히 강북에 있는 14개구, 뭐 성북구, 서대문구 이런 데가 특히 강세인데 예. 여기는 전세가율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돈을 주면 아예 집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은 이걸 어떤 뭐 투기적인 요소가 다시 뭐 가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견디다 못해 차라리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 유동성의 힘, 저금리의 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관광 인프라를 좀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제주도 관광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하고 오찬간담회를 가졌는데 관광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 유커라고 그러죠. 이 중국인 관광객들 발 디딜 틈이 없고 또 기록적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 제 부총리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요 분야가 이제 면세점, 예. 또 크루즈, 네. 공항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관광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주공항은 이미 좀 포화 상태여서 아마 좀 증설이 불가피한 것 같고요. 맞아요. 예. 면세점 같은 경우도 서울에 뭐 대규모 지금 이제 시내 면세점을 개설하기로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 쪽에 아마 짓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크루즈 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네. 한 번 와서는 안 되고 두 번, 세 번 올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면세 말고 특별히 볼거리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 상당수가 네. 두 번, 세 번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면세점 이용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냥 많고 사러 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기서 좀 더 돈을 쓸 수 있도록 볼거리, 네. 먹을거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같은 것들도 좀 개선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예. 저는 오늘도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요. 네. 그 한 건물에 그 중국집이 있는데 명소로 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 엘리베이터는 그 점심시간에는 중국인들로 그냥 버글버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기는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 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 유엔이 매년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걸 내는데요. 네. 전 세계 15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47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GDP라든가 그러니까 경제, 네. 또 기대 수명, 또 이제 갤럽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사회 보장에 대한 어떤 수준 평가, 그다음에 부패 정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우리가 10점 만점에 5.984점 그래서 47위를 기록을 했고요. 13년 조사 때보다 6단계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옛날에 더 행복했나 보네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스위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2위고요. 네. 덴마크가 3위, 또 노르웨이, 캐나다. 아무래도 그 유럽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 북유럽 네. 국가들의 행복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불행한 나라 순위를 꼽으면은 네. 토고, 또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이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예. 정말로 빈곤하고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불행 지수가 그만큼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GDP나 기대 수명, 뭐 사회보장 이런 걸로 치면 그렇지 그들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를 겁니다. 그럴 것 아마 같은데. 뭐 다른 조사를 보면은 방글라데시의 뭐 만족도가 네. 경제 수준은 낮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로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떤 심리적인 만족도 이런 걸로 따지면 또 주관적인 부분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중국은 어떻나요? 중국은 84위입니다. 그렇게 뭐 높지 않아요? 84위인데 글쎄요, 뭐 모르면 몰라. 제가 무슨 뭐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국가 내에서 행복도와
불행도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도 아마 중국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예.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요? 북한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질 않았습니다. 공개가 안 돼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이성철 부국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시잖아요. 네. 예,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근데 저보다 더 오랫동안 생생경제에 터줏대감이셔가지고 이끌어오셨는데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이 뭐 아주 오랜 시간 이 프로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 경제라는 게 좀 좋은 소식, 또 네. 생활에 유익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그래서 그런지 별로 유쾌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있고, 앞으로 이제 청취자로서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경제를 영화와 책으로 좀 접해볼 수 있는데요. 영화로 보는 경제 영화관에서는요. 자동차 액션 영화입니다. 분노의 질주. 5번째 시리즈였던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를 통해서 포획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신간에서는요.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인 이즈미 마사토가 쓴 부자의 그릇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자기 제품을 일부러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경쟁 제품을 비하하거나 경쟁사에 소송을 걸어서 뉴스거리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죠. 연예인들도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 기법을 많이 씁니다. 힙합 가수가 동료 가수를 욕하거나 여성 연예인이 과한 노출 의상을 입고 시상식장에 나오는 것도 한 예죠. 일부러 시끄러운 소음을 만든다는 뜻의 이 마케팅 기법은 무엇일까요? 1번 온라인 채팅, 2번 피겨스케이팅, 3번 노이즈 마케팅.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잘 들으셨어요? 생생경제 퀴즈. 보기를 좀 쉽게 낸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은요, 이 자기 제품을 일부러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마케팅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어쨌든 간에 그 소음에 노출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떠들도록 해서 좀 알려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팅자 돌림으로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온라인 채팅, 2번 피겨스케이팅, 3번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팅자 돌림이죠. 온라인 채팅 1번이고요. 2번 피겨스케이팅, 3번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샵에 0945, 샵에 0945.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에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입니다. 부자의 그릇. 그리고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도 아이답게 내일도 자유롭게 래퍼 키즈. 김윤경의 생생경제.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율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혹시 그 남자 어른들하고 네. 남자 아이들의 공통적인 로망이 혹시 뭔지 혹시 아세요? 속도. 차. 맞습니다. 예. 자동차죠. 네. 자동차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어른들이나 예. 남자 어른들, 남성이나 또 아이들 다 없을 것 같은데. 여자 어른도 좋아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자동차 영화 오늘 한 편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네. 역시 이 자동차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그 분노의 질주 시리즈였습니다. 예. 2001년도에 처음 이제 분노의 질주 첫 편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분노의 질주 이제 더 세븐 이제 7편이 이제 개봉돼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리즈였는데요.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2011년에 나왔습니다. 네. 이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분노의 질주를 못 봤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원래 이제 스트리트 카 레이싱이라 해가지고 원래 폭주족 이야기입니다. 네, 처음에는 폭주족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씩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뭐 단순한 그 카 레이싱이 아니라 정말 자동차 액션 영화로 까지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언리미티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5번째 시리즈인데요. 뭐 줄거리는 좀 뭐 단순합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팀의 리더가 이제 도미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5편에서는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감 중입니다. 이때 이제 전직 FBI 요원인 이제 브라이언 그리고 이제 여동생 미아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이 도와줘서 이제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영화 주인공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제 브라이언과 미아는 이제 브라질로 숨어드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열차로 운송되는 슈퍼카를 털어서 돈을 마련하자라는 제안을 누군가에게 이제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공모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슈퍼카 알고 봤더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마야광 레이에스의 차입니다. 또 이 차 안에는 불법 회계 장부가 숨어져 있는데요. 이제 요것을 두고 이제 레이에스가 다시 찾으려고 이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레이에스가 그동안 숨겨놓은 돈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영화에서 설정이 되고요. 이제 이 돈을 이 도미닉 일당이 이제 역으로 털어보자 이러면서 그렇다는 영화인데 상당히 액션이 아마 그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시원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이 말도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액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좋아하니까 꼭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찾으셨나요? 네, 이 영화에 보면 이 이제 도미닉 일당을 또 잡기 위해서 미국의 정보 요원 홉스가 또 파견이 되는데요. 네. 이 홉스가 파견이 되어서 브라질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지명한 경찰 신임 여자 경찰인 니베스인데요. 베테랑이 아니고 여성 경찰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베스가 묻습니다. 왜 저를 선택을 했나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안 된 유일한 경찰 같아서 자네를 선택을 했다. 말 되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영화에 설정된 걸 보면 네. 그 마야광 레이에스가 뇌물을 줘서 많은 브라질 경찰을 매수를 합니다. 이제 또 레이에스는 도미닉 일당이 자신의 금고를 노린다는 걸 알게 되니까 돈을 어딘가에 숨기는데 그게 또 심지어 경찰서 내에 있는 금고입니다. 이 금고를 또 자신이 매수했던 경찰들이 또 도와주고요. 네. 이런 현상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브라질 경찰이 레이에스에게 포획이 됐다. 포획.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포획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포획 이론이 뭐죠? 미국의 경제학자인 그 조지 스티글러가 주창한 그런 내용인데요. 1971년에 규제의 경제 이론이라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 포획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업이 정부를 설득을 시켜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익한 각종 규제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높은 전문성을 띈 그런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기 쉬운데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무조건 싫어한 게 아니다. 오히려 특정 규제를 때로는 환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논리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만이 독점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이게 꼭 그러니까 포획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든지 또 정부는 로비를 받고 뭐 피타500 상자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돈을 받고 기업을 위해서 정책을 짜주는 것. 이게 바로 포획 이론의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조금 더 폭넓게 의미를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부가 이익 집단의 로비 등의 설득을 당해서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형태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보면 최근에 그 자격증 제도가 또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혹은 회계사 이런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너무 인원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 올해 한번 협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희소성이 높아지고 이제 전문가들의 몸값이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경쟁이 많으면 전문가라 하더라도 몸값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막자 이런 건데 최근에 보면 한의학과가 좀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5, 6년 전만 해도 상당히 인기 있는 학과였는데요. 최근에 그 한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인기가 좀 크게 떨어졌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뭐 학과를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게 됐었고요. 최근에 로스쿨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이 이론에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원래 이제 사법고시 대신에 로스쿨을 도입한 것. 그렇죠. 이 법조인들을 좀 다량 양산을 해가지고 이 법조의 특권을 없애자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 로스쿨의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지면서 돈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제도 도입 자체는 사시 제도를 통해서 법조인을 조절해 오던 이런 것을 없애자 이게 의미가 컸었는데요. 이 로스쿨이 도입되면 아무리 이제 정부에 로비를 하더라도 이제 관료들이 법조계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는 뭐 그런 현상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기대를 했던 거죠. 네. 현실하고는 다르고. 그렇죠. 네. 근데 정부가요 이렇게 기업에 포획당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가 기업에 포획당하는 이유, 이 규제기관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당하는 대상이 사라지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다. 이런 역설적인 정말 역설이네요. 만약에 해당 산업이 없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요.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네. 또 금융감독기관이 뭐 금융위원회나 이런 거 금융사의 이익을 혹시 대변하는 건 아닐까? 명분으로는 금융 발전을 위한다 이러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산업 발전도 상당히 또 깨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제 이런 포획 이론은 이제 정부의 각종 정책이 항상 공익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에서 물러나시면은 대개는 이제 대형 로펌의 뒷방에 가시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관련되었던 기업들의 고문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제 관피아가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뭐 현직에 있을 때 사실상 포획을 당하는 거죠. 네. 이 퇴직 이후에 내가 유관기관에 갈 수 있다. 유관기업에 예. 갈 수 있다. 이 생각하면 관료가 공공정책을 펼 이유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퇴임을 고려한다면 타협하거나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요 기업에 이런 이제 관 출신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이나 기업, 사회에서 보면 상당수가 고위 관료 출신인데요. 이게 과하다 보면 당연히 포획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 포획당한 브라질 경찰의 모습. 네, 오히려 브라질 경찰이 미국 경찰 홉스를 방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도미닉 일당을 검거하겠다, 우리가 대신 잡아주겠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마야광 레이스는 그냥 경찰서에서 기다립니다. 잡아와. 서장이군요. 네. 경찰서장. 그렇습니다. 예. 서장 이상이 되는데 네.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런 브라질 경찰들이 결국 총에 맞아 죽는 것으로 네, 설정이 되는데 헐리우드 영화군요. 네,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데 오히려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죽을 만해라고 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까지 풍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회 사실 이제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시장 경제가 제대로 꼽히기 힘들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주 좋은 그 경제 이야기를 이 분노의 질주 단순한 영화 같은데 네. 아주 잘 뽑아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의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 소설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예, 부자의 그릇이란 제목의 소설입니다. 아, 부자의 것들을 다 챙기는데 우리가 그릇까지 챙겨야 돼요? 예, 사실 좀 독특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는 뭐 경제 소설, 금융 소설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소설 형식을 빌어서 어떤 경제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소설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금융 소설, 경제 소설이 별로 없습니다. 나와도 잘 안 팔려요. 그렇죠.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부자의 그릇은 일본에서 원래 출간된 경제 소설인데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들 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 참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또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을수록 좋죠. 근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을 보면 돈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돈은 양날에 칼을 지닌 검과도 같다는 말을 합니다. 잘 다루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요. 반대로 잘못 다루면 인생이 괴로워지는데요. 맞아요. 이 부자의 그릇은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인 이즈미 마사토가 쓴 돈의 본질을 알려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와서 그 안에 돈의 의미에서 시작해서 돈과 신용의 관계, 신용과 인간관계, 그리고 돈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저자가 사업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담을 가지고 집필을 했다고 그럽니다. 줄거리는 이런데요. 한때 12억 연 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였던 분이 현재는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눈 대화로 소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책은 그래서 특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분이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12억의 매출을 올리시기도 하셨을 텐데 그렇죠. 그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돈이 잘 모여지지 않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운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라는 이야기합니다. 남 탓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소설의 주인공 또한 그런 모습인데요.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를 빼먹을 100원이 부족해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자신을 조커라고 부르는 노인이 나타나서 100원을 건네주면서 이 사업가는 음료수 한 잔을 빼먹게 되고 그러면서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처음 만남은 어색했지만 이 사업가는 자신의 지난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은행원이었다가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주먹밥집을 시작을 했고 첫 매장이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이거 좀 프랜차이즈를 키워보자라고 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는데 순식간에 사업이 하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요.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기더니만 결국 3억 원의 빚을 떠안은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업가가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것도 잘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기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도 있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 선수 출신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어 역전 홈런을 쳤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네. 참 이상하네요. 샀지만 안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결국 계속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는 욕심이나 괜한 승부욕 때문이 아닐까요? 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야. 돈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하나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 각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다루다가 화상을 입고 말지.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돼 분별력이 생기면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조커가 들려주시네요. 그렇죠.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그릇이군요. 그렇죠. 그릇, 크기. 예.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릇을 좀 키워야 된다. 네.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이 돈이 모이게 될 때 이 돈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왜 건데요. 복권 당첨자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들 그렇게 파산한다는 이유가 그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노인은 우리가 앞서 낭독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실패한 사업가에게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계속해서 짚어주면서 돈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당신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돈의 원리와 함께 돈과 신용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주먹밥집을 하셨던 사업가요. 네. 실패한 이유를 여전히 모르고 있어서 이런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창업이 실패를 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제일 큰 문제가 그건데요. 네. 실패하고 나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커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계속해서
돈을 모으게 할 수 있는 네. 이 돈과 신용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네. 조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아, 정말 중요한 예, 다 알 것 그러네요. 같으면서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건데요. 네. 돈이라고 하는 건 자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남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소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남의 믿음에 부응할 때 신용이 생기고 돈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이러한 신용의 힘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그릇을 넘치는 돈이 들어오면 이걸 흘러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돈에는 소유자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돈을 항상 흐르게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돈은 정확히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네.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항상 흐르게 하다 보면 내가 네. 신용을 잘 쌓아놓으면 돈이 결국 다시 그릇이 나의 그릇이 커졌을 때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돈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사업가가 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굉장히 좋은 명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양면적이고 흐르는 것이다. 돈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설이군요. 맞습니다. 이 조커라고 불리는 노인은 실패한 사업가에게 돈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빚을 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예. 빚도 잘 활용을 하면 너가 신용을 정말 잘 쌓아놓으면 큰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요. 또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 빚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전의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사실을 깨우쳐 주게 되는데요. 더욱 중요한 건 사람이 빚을 지게 되고 돈이 자꾸만 내 수중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각박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에 쫓기며 사업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망가져요. 예.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사업가 또한 그랬는데요. 주변의 친구들도 떠나갔고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기 때문에 항상 반전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반전이 있군요. 이 조커가 왜 이 사업가를 찾아와서 100원을 건네주면서 처음 만나게 됐을까? 네. 그 이야기가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반전, 이 소설 읽는 재미를 제가 다 빼앗으면 안 되니까 네.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조커와 이 남자와의 관계는 과연 어땠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말 그걸 알고 싶어서라도 저는 이 책을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사업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고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그릇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그릇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소영 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페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네, 금요일은 오늘은 퀴즈 나가는 날입니다. 퀴즈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 또 자기의 이름도 일부러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마케팅 기법을 말하는 말입니다. 일부러 시끄러운 소음을 만든다는 뜻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온라인 채팅, 2번 피겨스케이팅, 3번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정답은요.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지금 방금 소개를 해드린 책 부자의 그릇 그리고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에서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1대1 멘토-멘티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심층 토론도 해봅니다. 빚내서 과연 집을 사야 되나라는 주제인데요. 프로젝트 자문위원분들 모시고 토론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